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각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각이라는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부수고 이제 누군가를 조각하려는 새로운 설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태종 앞에 섰던 단 한 사람이 있었죠. 안요한? 도경수라는 이름 안에 숨었지만 혼란스러울 만큼 차갑고 잔인하리만큼 계산적인 설계자. 그는 10화에서 태중에게 스카웃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들었던 생각은 모두 같았을 겁니다. 네가 그 기술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조각하자. 하지만 안요한의 제안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50억 상금 그리고 살인자 2명을 벗겨준다. 이 말은 단순히 죄를 벗기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씌운 누명을 우리가 직접 걷어줄 수 있다. 조각의 기술은 만들 수 있다면 바꿀 수도 있다. 조작으로 누명을 만들었듯 조작으로 누명을 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태중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뇌피셜 엔딩을 포함하고 있으니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화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회차가 아닐 겁니다. 조각된 기술을 역으로 해체하고 증거를 뒤집고 조각 시스템을 만든 자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만드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은 박태중과 안요한. 태중은 진실을 향한 싸움을 시작했고 요한은 진실을 기술로 조작하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싸움은 서로의 경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1화 예고는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진실을 되돌리기 위한 조각기술 전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백도경이 진범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녹음 파일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태중이 누명을 벗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중이 누명을 벗기 위한 방법 2가지가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백도경이 살아있을 때의 흔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말인즉 죽은 도경을 증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도경이 살아있을 때 남긴 조작 흔적들을 되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명을 벗기기 위해선 태중이 조각되기 직전 목격했던 장면, 관계, 시스템 속의 증거를 살아있는 누군가와 연결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의 입장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증인의 입장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중은 살인자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첫 번째 기술을 꺼냅니다. 바로 조각꾼들의 작업을 역으로 촬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화에서 봤던 태중의 행동들 기억하시죠? 카메라를 설치하고 추적 장치를 붙이고 조각꾼들의 손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모습. 그건 단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조각이 끝나는 순간 기술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폭로하는 순간 조각꾼 전체가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그 기술을 누가 믿어줄까?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각은 사회적 합의 아래 만들어진 완벽한 범죄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중은 기술을 폭로하기 전에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증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리고 조각 시스템의 피해자가 될 법한 사람.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는 매우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로 노용식. 왜 하필 노용식일까요? 그는 술을 마시고 담배꽁초를 대충 버려서 불이 났다고 했는데 사실 담배꽁초로 그렇게 불이 크게 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용식도 사실은 조각 시스템의 희생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이기 때문에 조각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의 사건이고 안요한이 겨우 몇 년 지난 시점에 태중을 기억 못했던 것처럼 노용식 사건은 너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안요한이 노용식을 못 알아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 노용식은 조각의 피해자이자 조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태중은 용식을 증거자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용식의 상처, 죄책감, 그리고 폭력적 구조 속에서 살아남은 기록들을 기술적 조작의 피해 자료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화는 태중이 노용식을 증인으로 만들려는 순간 요한이 그 증인을 없애려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태중이 싸우는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증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이 노리는 건 조각이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박태중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엔 처음 찾아온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는 노용식의 공구를 하나하나 들어 올리며 마치 망가진 부품을 다시 세심하게 고치는 기술자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꾸로 돌입해볼까? 흩어진 단서들을 맞추듯 태중의 노트엔 피해자 이름과 날짜, 사건 번호가 적혀갑니다. 한 장 또 한 장. 종이 위에 찍히는 글씨는 증언이 아니라 반격이죠.
그는 피해자들의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상처를 듣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남편을 떠나보낸 가족, 누군가를 잃고도 죄인처럼 입을 다물어야 했던 사람들, 진실을 알지만 힘이 없어 침묵해야 했던 증인들, 그들의 울음, 한숨, 진실, 그 모든 파편들이 서류가 아니라 증거가 되어 조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중은 깨닫습니다. 조각이라는 건 누군가의 삶을 부수는 일이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부서진 사람들을 되돌리는 조각을 하겠다. 그리고 폭풍의 중심으로 돌아간 한 남자. 동시에 나뇨한 또한 움직입니다. 그의 관심은 태중이 잡힐지가 아니라 태중이 자신에게 오도록 만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선 태중이 품고 있던 따뜻함을 파괴하기 위해서 요한은 노용식이나 노은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접근해 돈과 협박으로 입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모이기 전에 입을 막아버리는 것. 그게 조각의 완성 단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태중은 혼자가 아닙니다. 노은비는 눈물을 닦고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태중을 위해 그리고 뜻밖의 한 사람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양철한 교도관. 그는 드라마 내내 태중과 노용식을 살인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태중이 살인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편들이 한 사람을 향해 조립되겠죠. 바로 안요한입니다. 이제 태중은 조각을 해체하는 자가 됩니다. 태중이 쥔 서류 뭉치, 녹음 파일, GPS 기록, 피해자 증언들. 그 모든 파편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11화에서는 드디어 누명을 벗는 과정이 숨이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전개될 겁니다. 조각 기술의 약점이 처음으로 드러나고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실체를 얻고 이제 조각 도시는 조작의 도시가 아니라 폭로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태중이 되찾을 그 이름을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그리고 단 하나의 진실이 조각 전체를 무너뜨리는 순간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실은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보는 사람 편에 서니까요. 꼭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명을 벗고 이름을 되찾고 다시 세상 앞에 선다는 게 그저 끝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노은비에게는 박태중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파상의 낡은 의자에 앉아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돌아온 사람인지 느껴졌죠. 은비는 말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누구에게도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을 끝까지 고쳐서 다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태중. 그를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를 좋아하게 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죠.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살인 누명을 벗고 돌아온 남자, 그리고 동네 문제아처럼 보였던 딸이 결혼한다고 화려함도 웅장함도 없는 결혼식. 동네 사람들과 노용식과 전파상 앞에 놓인 작은 케이크 한 개. 은비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진짜 이렇게 해요? 영화는 스케일이 큰데. 태중은 또 한 번 웃습니다. 이게 내 인생 스케일이야. 노용식이 묵묵히 울먹이며 술잔을 내밀고 동네 아이들이 장난처럼 꽃비를 뿌리고 은비는 태중의 손을 잡은 채 말합니다. 고장 날 때마다 제가 같이 고쳐줄게요. 태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번도 망설이지 않던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버리지 말고 고쳐서 같이 살자. 그렇게 박태중은 조각되지 않았고 노은비는 그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서툴게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서로를 고쳐가며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이 도시가 허락한 가장 단단한 결말이었습니다.